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부동산 특히 집값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제가 빡빡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확실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떨어지는 것도 아닌 상태.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성을 찾고 있는 듯한데 또한 상당히 긴장된 상태인 듯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매수세가 계속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호가만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또한 강남 집값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집값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리그인데 부자들의 리그를 또 전체 시장의 동향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물론 강남 집값이 전국의 집값을 견인하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만 최근 나오는 기사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매수세가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호가만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 특히 집값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조심해야 한다. 그닥 메리트가 없다. 이 말씀을 가끔씩 들었는데 오늘 그것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나온 것은 올해 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하죠. 제목은 부동산 이제는 위험자산이다 라는 건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부동산이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끝부분에서 총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부동산 이제는 위험자산이다. 내용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최근 집값 많이 올랐죠? 최근까지. 그러니까 실수요자 매수 급증에 따른 중저가 주택 가격 급등.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빡빡한 시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20년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고 또 고가주택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금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저가주택의 공실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경기 침체 또 장기 금리 상승 가능성 실제로 시중 실세 금리 즉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본다면 실소유자 입장에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규 분양을 제외한 그러니까 신규 분양은 아직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신규 분양을 제외한 매수 행렬 특히 돈을 대출받아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아 하는 갭 투자 등등을 해서는 안 되겠고 하락을 염두에 두고 2년 이상 관망해야 할 시기이다. 즉 하락을 염두에 두고 2년 이상 관망해야 될 시기라는 것은 최소 앞으로 2년 정도까지는 최소 하락할 위험이 크다라는 이 뜻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정리해 본 요약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냐 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도 강화되어서 메리트이 없다. 또 이자 부담이 증가되면서 상당히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닥 매력적이지 못한 자산이 되어 있다. 부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간다. 또 이것과 맞물려서 고용률이 감소하고 세 번째 또 30대 40대 실업자 급증 이 30대 40대가 우리나라 주택 구입에 가장 실수요자가 많은 구간인데 이들의 실업자가 급증한다. 이것은 공실률 또 주택 경매 증가 이런 현상으로 알 수 있다. 이것들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들의 백그라운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 더 이상 부동산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다. 이 뜻이죠. 자, 2020년 지난해 부동산 시장 리뷰.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 등등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라면 죄다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이것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은 상당히 공감이 되어서 함께 조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올랐고, 오른 것도 오른 거니와 전세 물건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필자는 이 리서치 센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평가했냐 하면 그 법안 자체가 불합리했다기보다는 시행 시기가 다소 빨랐다는 것이 문제였다. 법안이 불합리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시행했다라는 건데, 시장 공급이 즉 임대차 시장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었다면 가격 급등 또 물량 감소 등의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장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태, 즉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 급등 또 전세 물량 감소 등의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파트 순 공급은 서울 수도권 공이 7월이 가장 부족했고 12월부터 개선이 될 예정이었는데, 따라서 순 공급이 가장 부족해서 임대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였던 7월 달에 임대차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세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없었고, 이것이 전국 매매 가격, 주택 가격 급등으로까지 유발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100%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 임대차법 시행이 공급 부족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12월 이후로 미뤄졌었다면 하반기 매매 가격 급등과 전월세 불안은 크게 완화되어 시장이 연착륙되었을 거로 생각된다. 제도 시행 시기의 미스로 인해 이전 대책을 통해 정부가 유도하려 했던 다주택자 법인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가격 안정 역시 실패했고,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정부는 다주택자나 법인 매물 출회를 유도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 또한 그 매물을 실수요자가 연끌 대출을 이용해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아픈 대목이죠. 정작 다주택자 법인 매물 출회 유도하는 것도 실패했고, 그것들을 주로 연끌대출, 실수요자가 연끌대출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실수요자 1주택자에게 크게 전이되었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다주택자나 법인이 아니라 실수요자 1주택자에게 크게 전이되었던 것이 임대차 3법의 가장 큰 후유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 저도 100% 동의. 자, 이제 구체적인 본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위험해진 부채 증가, 즉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세금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죠. 잠시 도표 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의 어지간한 지역은 규제 지역입니다. 투기 가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거의 다 들어갔죠. 어지간한 지역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 부담인데 2020년 지난해 6월 기준 담보대출로 내는 이자가 15조. 약 15조 연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내는 이자가 무려 21조 원 정도로 껑충 뜁니다. 얼마나 뜁니까? 무려 35.7%, 약 36% 가까이 껑충 뛴다. 자, 조금 전에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존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 자본 차익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연간 총이자 부담은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어떻게 상관없겠습니까?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 자본 차익을 누렸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팔아서 현금화 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히, 그런데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향후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년 연끌 투자자, 즉 지난해 연끌 투자자의 경우는 상황이 이전에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택 소유자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은 된다. 물론 그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지난해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고 투자를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에 도달했고 전년 2020년 수도권 9억 이하 아파트가 가격 급등을 고려한다면 신규 대출자들의 대출 규모,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마이너스 통장 포함, 이 신규 매수자들의 대출 규모가 평균 4, 5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한 10억짜리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를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즉 5억 대출을 가정한다면 향후 1% 수준의 금리 인상만 진행되어도 월간 매월 42만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자, 이것 매우 큰 금액이죠. 특히 도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 42만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주택 크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자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만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또한 세금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현실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 세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20년까지는 지난해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주택을 팔아야 할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되지만 내년 즉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주택자도 버티기 힘든 수준의 종부세가 부과되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금리 상한 부담과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경우 10억 이상 아파트라도 연봉 1억 이상 수령자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이자 부담을 보았고 월 42만 원 정도. 자, 거기다가 특히 내년 2022년부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올라간다면 이 금리 부담 플러스 종부세 부담을 합쳐서 10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라면 연봉 1억 이상 고연봉자죠. 고연봉자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고요. 따라서 재미가 없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의 경우는 보유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당장 올해는 임대료 인상 등으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이분들을 도와준 거죠. 임대료 인상할 수 있었으니까. 임대료 인상 등으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유할수록 마이너스 수익률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정책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한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서 밝힌 것처럼 강남, 서초 유명 아파트들의 매물이 호가 변동 없이 빠르게 쌓이고 있으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죠? 최근 보면 호가가 조금 오히려 올라가는데 매수세가 따라 붙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그 말이길 합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는 사고자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강남은 말 그대로 부자들의 리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하방 압력,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위험하다. 두 번째 팩트 근거입니다. 실물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고 올까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월별 시중은행 대출 만기 연장 그래프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해 4월에는 대출 만기 연장 코로나 직격탄 엄청 많았죠. 그러다가 5월, 6월, 7월 달로 접어들면서 만기 연장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편안해졌다. 그것은 아니죠. 자, 월별 시중은행 이자 상환율에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달은 크게 증가했다가 5, 6월, 7월 달로 오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다시 7월 달에 증가했다.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대출 관련된 연장
또 이자 상환율 등등은 3, 4월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나 서민 붕괴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붕괴, 거의 도산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특히 최근에는 유동성 때문에 이 가계대출,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크게 줄였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대출까지도 1억 원 이상의 주택 매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용대출을 확 쬐다 보니까 이 주택대출로 인한 주택시장 유입은 차단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대출이 차단되니까 취약업종,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작 돈이 필요한 집을 사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대출을 못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취약업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 벼락거지 등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우리 사회는 유동성으로 급히 오른 주식, 부동산, 미보유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당장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배달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실물 경기의 둔화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충분히 체감할 수 있고 절대적인 수준에서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초래될 경제적 부담에도 주목해야 한다. 자, 관련해서요. 고용률 감소, 특히 주택시장의 가장 실수요자층을 두껍게 형성하고 있는 30, 40대 실업자 급증, 이 원인들이 공실률을 증가하고 주택 경매를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국 고용률은 60.4%로 전년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고용률 감소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자, 고용률은 이 지역이 크게 전국 평균보다 초과했는데 주택 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높았다. 자,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했다.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오르려면 고용률이 오히려 좋아져야 주택 가격이 오르는 정당성을 제공하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의 고용률은 크게 떨어졌다. 전국 평균보다. 그런데도 주택 가격 상승은 오히려 더 높았다. 자, 이것은 왜곡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전체 실업자 보겠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오히려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여기에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실업자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20대와 60대를 보면 이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단기 공공 부분의 일자리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거의 일용직 수준의 일자리들이 많다. 이것은 안정된 일자리도 아니고 안정된 소득이 아니죠. 반면 이 경제의 중추가 되는 또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되는 30대, 40대 실업자 수는 각각 22만 명, 17만 명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해서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특히 최근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30대, 40대 그런데 실업자가 많아졌다. 또한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인 30대, 40대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에도 근본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 공실률도 급증하고 있다. 자, 2020년 지난해 3분기 기준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5.7%로 2019년 대비 무려 54%나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는 곳이 많다. 특히 서울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동대문은 11.8, 강남대로 16.4, 도산대로 11.6, 압구정 13, 청담 10, 테란로 13 등 더 많은 지역의 공실률이 10%를 초과하고 있다. 자, 동대문, 강남대로, 도산대로, 압구정, 청담, 테란로 등은 대표적인 상권이죠. 이 대표 상권들의 공실률이 많아졌다. 자, 이것이 한국의 지금 현재 실생활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상가 공실률을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인 이유, 그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2020년 4분기는 아직 집계하기 전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미뤄볼 때 4분기 공실률은 더욱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코로나 영향 장기화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실물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동성 증가가 주택 가격 급등을 견인했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유동성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유동성 증가는 부채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의 유동성은 자신의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 연끌, 빚을 내어서 신용대출, 마통,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등의 유동성이다.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 유동성 증가는 부채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30, 40대 실업률 및 상가 공실률 급증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하락 압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소규모 상가 공실률. 자, 끝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치솟아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편 경매 건수 증가를 이 보고서에서는 조사했는데요. 보면 코로나19 영향과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상대적 취약지역, 취약 거주 형태 등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 결과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수도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매 건수 증가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힌트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서울 지역의 연립 다세대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 2년간 36.7% 증가한 반면 매각 건수, 그러니까 실제로 팔린 건수는 오히려 7% 증가에 그쳤다. 경매 건수는 36.7% 2년간 증가했는데 실제로 매각한 건수는 그보다 훨씬 작은 7% 증가에 그쳤다. 이 뜻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매건이 나와도 사가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무 올랐거나, 그래서 아무리 경매로 나와도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반대로 경매로 인해서 떨어진 가격조차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었거나,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쪽에 그 현상이 더 심하다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실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위기가 서울 대비 수도권이 상대적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 부동산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정리해보면 앞으로 예정된 서울 평균 6만 세대 이상, 수도권 평균 20만 세대 이상의 공급이라면 주거 형태를 막론하고 충분한 공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이루어진다면 서울 평균 8.5만 세대, 수도권 27만 세대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는 본격적으로 공급 초과, 공급 과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측면에서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더욱 풍부해질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0년 3월을 저점으로 반등해서 최근 2% 수준으로 상승했다. 최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000조 원이 넘는
부양책을 발표했죠. 아직 이 시간 현재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했다. 따라서 코로나 불확실성이 백신 등으로 인해서 제거되고 경제 정상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올해 2021년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다 느끼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금리 상승은 대출 부담 증가, 임대 수익률 등 내재 수익률 악화, 하락을 유발하고 이 공급 증가, 주택 공급 증가와 더불어 기존 주택 가격 하락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부동산 가격 하락.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부족한 믿음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실수요자 패닉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매력도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신규 분양을 제외한 어떤 주택 매입도 추천하지 않고 2년 이상 관망하기를 바란다. 즉 최소 2년 이상은 하락 추세다. 따라서 신규 분양을 제외한 어떤 주택 매입도 하지 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규 분양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위험하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 고가주택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세금. 세 번째, 저가주택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 사정 악화. 네 번째, 장기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비용 부담 증가, 특히 부양책 등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장기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다섯 번째, 무리한 대출 추격 매수는 금지해야 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일곱 번째,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은 관망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은 위험하다. 오늘 레포트의 핵심 요약 정리였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저희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는 네이버 등에서 돈 파는 가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돈 파는 가게에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